자, 이제 이어서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를 보세요. 한마디로 재질에 따른 분류죠. 일단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선, 두 번째 알루미늄선, 세 번째 쌍금속선, 네 번째 합금선. 이렇게요. 그러면 먼저 동선입니다. 동선. 이 동선은 다시 크게 경동선과 연동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은 딱딱할 경자고 연은 부드러울 연자예요. 기본적으로 경동선은 옥외용입니다. 얘는 옥내용이에요. 옥내용. 그러면 경동과 연동의 차이점은 뭔가요? 우리가 처음에 탄광에서 금방 캐낸 구리를 조동이란 표현을 씁니다. 조잡스런 동의 의미예요. 이 조동을 전기분해라는 걸 하죠. 전기분해. 아마 기능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전기 이론 시간에 전기 분해가 뭔가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원래 이건 전기 응용 시간에 배우죠. 전기 응용. 이런 전기 분해를 하면은 순도 99.9% 이상의 뭘 얻느냐? 전기동을 얻습니다. 순도가 99.9% 이상. 이 전기동을 그대로 압연 처리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할 수 있죠. 압연의 의미가 뭐냐? 그대로 눌러서 잡아 늘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경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동선은 기계적 강도인 인장 강도가 대단히 뛰어나죠. 이에 반해서 자,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해서 구리의 함유량을 늘리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게 뭐냐? 연동선이에요. 연동선. 그래서 항상 이 경동선은 기계적 강도인 인장 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지지물과 지지물 간에 이용하는 옥외용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연동은 부드럽고 잘 휘기 때문에 주로 옥내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경동하고 연동에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고휴 저항이란 개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도선의 저항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도선의 단면적을 A 메타 제곱, 그 다음에 길이를 L 메타. 그러면 앞서 얘기했죠.
A 곱하기 L이 뭐요? 최적 부피. 그죠? 여기 A 곱하기 L이 뭐요? 최적 부피. 맞습니까? 여기다가 비중 밀도를 곱한 것이 중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단면적이 A, 길이가 L인 전선이 있을 때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요. 그때 전류가 얼마나 쉽게 흐를 수 없는가인 전선의 저항이죠. 항상 이 전선의 저항은 단면적 A에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항상 단면적이 커지면 전류가 잘 흐르죠. 잘 흐른다는 얘기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죠. 이게 크면은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그죠? 그 말은 곧 뭐예요? 저항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비례. 근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전선의 전체적인 저항은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례.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재질, 아니요,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이일지라도 이 전선의 재질이 예를 들어서 구리인 경우와 알루미늄인 경우 전류를 더 잘 흘리는 게 뭐예요? 구리죠. 그죠? 똑같은 단면적, 똑같은 길이일 때 전류를 더 잘 흘리는 게 뭐예요? 구리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왜 구리가 전류를 더 잘 흘립니까? 이 구리라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특성이 작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고유한 특성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고유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고유 저항로는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이제? 누가? 알루미늄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고유 저항로에는 뭐? 비례. 이해가요? 단위는 뭘 쓴다? 저항이니까. 옴이라는 단위를 쓰겠죠. 이제 이로부터 로에 대해 정리하면은 로는 R, L분의 A겠죠. 맞아요? R은 단위가 뭐? 옴. A는 메타 제곱. 길이는 메타.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있는 실제 전선은 단면적이 메타 제곱인 거 있어요, 없어요? 메타 제곱인 게 있냐고 없냐고요? 없잖아요. 대부분 다 뭡니까 이게? 미리 제곱이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항상 도선의 고유저항은 옴, 미리 제곱퍼 메타라는 단위를 이용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길이는 몇 미터? 1미터. 단면적 1mm 제곱짜리 도선의 고유저항이죠. 이 고유저항이 항상 경동은 55분의 1, 연동은 58분의 1.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건 경동은
5분의 1. 연동은요 58분의 1.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 전선의 저항식에서 여기 봐요. 로 A분의 L에서 바로 이 로라는 고유 저항과 반대 개념이죠. 고유 저항과 반대 개념. 이걸 우리가 시그마란 문자를 쓰면서 얘를 도전도라는 표현을 쓰죠. 도전도. 그러니까 고유저항은 전류가 얼마나 쉽게 흐를 수 없는가라면 이건요. 전류가 얼마나 쉽게 흐를 수 있는가죠. 서로 반대다 보니까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또는 로는 시그마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도전도는 단위가 오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제 모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타퍼, 미리, 제곱 이런 형태의 단위를 쓰죠. 그래서 시그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식을 쓴다면 이제 시그마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죠.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공식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죠. 그래서 도선에서 따질 때 이게 전기저항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식하고 비슷한 거 배우죠. 언제? 전기 자기학 시간에 자기저항 배우죠. 자기저항. 그 자기저항은 마그네틱 자기저항 뮤 A분의 L 이런 식 배울 거예요. 형태가 같죠? 대신 자기저항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 투자율, 철심의 단면적, 이건 자로의 길이. 그러니까 전기저항이 전류액이라면은 자기저항은 자속액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도전도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퍼센트 도전율입니다. 퍼센트 도전율. 이 퍼센트 도전율의 정의가 뭐냐? 정의가 표준 연동선의 도전도 얼마예요 지금? 연동선의 고유저항이 58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연동선의 도전도는 얼마예요? 58 모우 메타 퍼 미리제곱이겠죠. 이해가요? 이렇게 정확히 고유저항이 58분의 1인 것을 표준 연동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준 연동선의 도전도에 대해 기타 전선의 도전도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퍼센트 도전율이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경동선의 퍼센트 도전율은 몇 대 입하면 돼요? 다가 몇? 55. 이해합니까? 55. 그런데 교재에 보니까 지금 퍼센트 도전율이 경동선은 97에서 얼마? 98. 연동은 얼마? 100에서 100이라고 했죠. 그잖아요. 그러면 원래
표준 연동은 정확히 58이라면 몇 프로예요? 100%죠. 근데 전선 제조 과정에서 이게 정확히 58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100에서 102%라는 얘기예요. 경동은 97에서 98%고요. 그렇다면은 여기 봐요.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러면 퍼센트 도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선의 저항이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죠? 바로 요 개념은 나중에 실기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퍼센트 도전율의 정의. 한마디로 퍼센트를 줄인 도전율의 의미가 원래 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전선에서 알루미늄선입니다. 고유저항이 얼마냐? 35분의 1입니다. 35분의 1.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선에 비해서 비중 밀도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중량을 가지고 같은 길이의 전선을 만든다면은 아무래도 알루미늄선을 쓰면은 전선의 부피, 직경이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를 뭐 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쌍금속선이에요. 쌍금속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동복강선입니다. 동복강선. 이 동복강선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와 같은 용기가 있어요. 용기. 여기다가 자, 구리를 녹여요. 구리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강선을 넣었다 빼요. 그러면 강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그 다음에 구리가 이렇게 겉면에 뭐예요? 입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리가. 앞서 이렇게 가운데에 강선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씁니까? 뭐라고 써요? 표피효과. 그죠? 표피효과. 맞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이렇게 강선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전선은 기계적인 강도, 인장 강도가 대단히 뛰어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이게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이 지지물과 지지물 간의 요 직선 거리를 뭐라고 하느냐? 경간이라고 그래요. 경간. 이 경간이 큰 장경간 선로에도 쓰였지만 또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서 있고요. 여기에 삼상 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지짐을 맨 꼭대기에 뾰족한 캡을 씌워서 더 높이를 올린 다음에 여기에 나전선 하나 지나가죠? 지나가죠? 나전선. 이게 뭐랍니까,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가공
지선이란 표현을 쓰죠. 가공지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떠 있습니다. 구름이. 근데 이 구름이 전하라는 것을 잔뜩 충전하고 있을 때, 전하가 뭐예요? 전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소 입자. 결국 이 전하의 이동이 곧 뭐요? 전류의 흐름이죠. 그때 이 전하를 잔뜩 충전하고 있는 구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뇌운이라고 그래요. 뇌운. 이게 순간적으로 방전할 때 이게 뭐예요? 직경뇌. 일명 벼락. 직경뇌. 직격뇌라고 그래요. 일명 벼락. 이게 때리면 순간적으로 약 10만 암페어라는 전류가 흐르죠. 말이 10만 암페어지 요 10만 암페어가 만약에 이 전선을 때려서 전선에 흐른다. 여기에 접속된 기계기구는 박살나버리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신 맞아서 전선로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가공지선이에요. 이해가요? 그때 이 가공지선에 3.5mm 이상의 동복강선을 쓰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다 뭘 쓰느냐? 고압은 외우셔야 돼요. 특고압은 이건 법규에서 시험 나와요. 법규에서. 고압은 4.0mm 이상의 나 경동선. 경동선 당연히 나 전선입니다. 여기다가 저연전선 쓰면 안 되겠죠. 특고압은 5.0mm 이상의 나 경동선. 기억해야 돼요. 법규에서 시험 나오니까요. 우리 전력에서는 뒤에 가서 7장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차폐각 이런 얘기 나오죠. 그 개념은 전력시험 문제고 법규시험 문제는 요거만 나와요. 차폐각은 뒤에 가서 7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합금선은 뭐냐? 합금선은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요. 용기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구리를 녹여요. 여기다가 규소를 녹여요. 두 개를 녹여서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퍼내서 전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골고루 규소하고 구리가 섞이는 거죠.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합금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요 전선에서 마지막으로 시험 나오는 게 뭐냐? 켈빈의 법칙입니다. 켈빈의 법칙.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선정이죠.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우리가 이 전력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가장 경제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 켈빈의 법칙. 또 하나가 가장 경제적인
송전 전압. 스틸의 식이라고 하죠. 스틸의 식. 기억해야 돼요. 뒤에 가서 3장에서 스틸의 식은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3장에서. 그러면 이 켈빈의 법칙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창동에서요. 의정부까지 전선로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봐요. 전선로 하나를 만든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전선로 처음에 설계를 해서 지지물도 사고 애자도 사고 완철도 사고 자 사람이 이제 전기 기술자 등이 전선로를 이렇게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켈빈의 법칙이란 뭐냐? 지금 창동에서 전력을 의정부 쪽에 공급하기 위해서 전선로를 구성하여 의정부에서 이렇게 부하를 연결합니다. 연결해요. 그러면은 반드시 요 전선에는 전선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죠. 배웠잖아요. 얼마? 로 A분의 L만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하죠. 부하도 부하로서의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전선의 저항이고요. 그죠? 전류 흐를 거 아닙니까?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켈빈의 법칙이 뭐냐? 이렇게 창동에서 의정부까지 자 전선로를 하나 새로 만들 때 만약에 돈이요 50억이 들어갔다. 50억이 들어갔다고 봐요. 설계부터 해가지고 지지물 비용이라든가 모든 자재비, 인건비 합쳐서요. 그러면 이 50억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뭐 50년을 쓴다고 보자고요. 50년을 쓴다고 봐요. 그러면은 일단 1년 지날 때마다 이 전선로의 가치는 떨어지죠. 이걸 장부상에서 빼내갈 때 뭐라고 합니까?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이마트에 가서 TV 한 대를 100만 원 주고 샀어요. 반품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집에 딱 설치되는 순간부터 100만 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금덩어리야. 짱 받아뒀다가 또 비싸게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가치가 떨어질 때 장부상에서 빼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켈빈의 법칙은 뭐냐? 바로 이 전선로 시설에 대한 1년간의 이자 및 감가상각비가 있겠죠. 지금 50억을 들였다면은 50억에 대한 이자 그리고 그 감가상각비가 지금 이 전선로를 통해서 의정부 쪽에 전력을 공급할 때 이 전선의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 전력량이죠. 1년 동안 손실 전력량을 전기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이 환산된 전기 요금과 이자 및 감가상각비가 같을 때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라고 정의한 게 뭐냐? 켈빈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은 켈빈의 법칙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선 시설비에 대한 1년간의 이자 및 감가상각비. 만약에 50억이 들어갔다. 그 50억에 대한 1년간의 이자 1%라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자가 50억이면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가요? 2%면 1억이고요. 맞죠? 맞잖아요. 그 이자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걸 50년 쓴다. 1년마다 장부상에서 1억씩 빼간다면은 나중에 50년 뒤에는 제로 되는 거죠? 이렇게 1년간의 이자 및 감가상각비와 이 전선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때 전선의 저항 때문에 발생되는 손실 전력량을 전기 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이게 같을 때가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라고 정의한 게 뭐예요? 켈빈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송전선의 전선 굵기 결정 시 고려사항 몇 가지? 4가지 나와 있죠. 허용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전력 손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코로나 손실, 그리고 경제성. 이건 공사기사 2차 실기시험에서 쓰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단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전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기짐을 들어갈게요.